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평범하게 살던 제게 질긴 운명의 끈을 던진 친구와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다소 길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놀라운 사연이니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저와 제 친구 모두 흔한 이름은 아니어서 사연 속에서는 가명을 쓰도록 할게요. 저 배미선과 친구 오연주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친해졌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등하교를 매일 같이 하며 자주 붙어 다녔던 것은 기억이 나네요. 저나 연주는 공부에 딱히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반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은 유지했으나 연주는 거의 꼴찌를 면하는 수준이었죠. 대신 연주는 얼굴이 예쁜 학생으로 유명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같이 돌아가는 길에 가끔 다른 학교 남학생들이 뒤에서 쫓아와 연주에게 선물을 안겨주거나 편지를 건네주고 도망가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반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 외모에 그 나이에 다들 그렇듯 여드름을 달고 살았어요. 연주는 뾰루지 한번 올라온 적 없는 듯한 매끈한 피부에 찰랑거리고 까만 머릿결, 늘씬한 허리에 긴 다리까지 세상 부러운 조건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도 본인보다 더 잘난 사람과 비교하며 비관적인 말을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너 이반에 김성주 얘기 들었어? 걔 방학 동안 가족들이랑 전국 돌아다니면서 여행했대. 난 이 동네에서 벗어나 본 적도 없는데. 오늘 체육 시간에 봤는데 우리 반 반장 가슴 엄청 크더라. 남자들은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한다는데 난 어떡하지? 어제 TV에 그 연예인 봤어? 나도 그 정도 돈 있으면 집 그렇게 럭셔리하게 꾸미고 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연주에게 네가 더 낫다, 왜 비교를 하느냐 등등 이야기해 주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그 후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조금 다른 길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싫었지만 부모님의 등살에 떠밀려 억지로 대학에 들어가야 했고 맞지 않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애초에 대학 진학을 포기한 연주는 본인 집에서 멀지 않은 남성 맞춤 정장 가게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저도 공부보다는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때라 사회인으로서의 연주 모습이 부러웠지만 남성 정장이라는 분야는 좀 이상하게 거리가 느껴졌어요. 연주야, 거기 남자들이 손님으로 오면 좀 껄끄럽지 않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몸에 손도 닿아야 할 거고 이상한 남자라도 오면 어떡해? 야, 배미선, 넌 그런 게 무섭냐? 돈 버는데 몸에 손이 좀 닿으면 어떻고 이상한 손님이 오면 어때? 너 그거 배부른 소리다? 그런가? 역시 사회에 일찍 발을 들여서 그런지 연주는 저와는 다른 배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 저보다 큰 어른을 대하는 느낌이어서 경외감까지 들기도 했다니까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참고 다니려고 해도 학교가 안 맞는 탓에 부모님 모르게 저는 자퇴를 하고야 말았어요. 그 대신 손으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하던 저는 손뜨개 방에서 푼돈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6개월 후에나 그 사실을 아시고는 집에서 쫓겨날 뻔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 동안 연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뭐? 결혼? 너 지금 20살인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내가 일하는 정장가게 사장님이야. 날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직원으로 뽑아줬대. 데이트하자 그래서 몇 번 만났더니 결혼하자며 난리인 거야. 너는 그 사람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고가 어딨어. 그 사람 엄청 부자야. 무조건 결혼해야지. 부자라서 결혼한다고? 안 사랑하는데 결혼한단 말이야? 부자랑 결혼하면 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 나이도 나보다 15살이나 많긴 하지만 뭐 그런 건 상관없어. 15살? 야, 완전 아저씨잖아. 아저씨고 오빠고 남자는 다 똑같아.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어떻게 놓쳐?
난 남들보다 훨씬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싶단 말이야. 연주는 갓 20살이 되었는데도 아주 발칙한 생각을 하는 아이였어요. 내 친구가 15살이나 많은 아저씨의 여자가 된다는 생각에 저는 소름이 끼쳤지만 연주는 어떤 식장에서 식을 올릴지,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지 라는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연주는 당장 정장 가게 일도 때려치우고 부잣집 아내가 될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연주가 결혼 때문에 매일 웃는 것 같아 응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처음으로 결혼한 연주는 역시나 예뻤어요. 호화스럽고 반짝거리는 결혼식장을 보며 저도 이런 곳에서 수줍게 서 있는 신부가 되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연주 옆에 서 있는 아저씨가 15살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여 속상했어요. 우리 아빠는 저 나이에 저 정도로 뚱뚱하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내 친구가 너무 아까웠어요. 연주는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산다며 자랑을 해왔어요. 집에 방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가 어딘지 맨날 헷갈리고 부엌은 웬만한 식당 부엌보다 더 크고 맨날 좋은 것만 먹는다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마당에 있는 집이라 너무 좋아 보여 도둑이 들진 않을까 매일 노심초사한다 그러더군요. 저는 늙고 뚱뚱한 아저씨가 남편이지만 저렇게 연주가 행복해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같이 기뻐해줬어요. 어느 날 연주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미선아, 나 임신했어. 그것도 아들 쌍둥이야. 정말? 안 믿긴다. 연준이가 임신을 하다니 너무 축하해. 내가 아들을 그것도 들시게나 임신했다고 하니까 시댁에서 새 차 뽑아준 거 있지. 임산부는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된다면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하신다니까? 그 전에 타던 차도 새 차였는데 또 사줬다고? 와, 그뿐이 아니야. 먹는 것도 다 최고급이고 옷이고 가방이고 신발이고 원하는 대로 다 사라고 하셨어. 연주는 새 차, 새 옷, 새 가방 등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죠. 미선아, 이것 봐. 돈 많은 집에 시집 오면 이렇게 좋다니까. 너는 요새 만나는 남자 없어? 나? 사실 나도 요즘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긴 한데. 진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누군데? 빨리 털어놔. 나 같이 뜨개 일하는 데서 아는 언니가 자기 남자친구의 친구라고 소개해주겠다 그러더라고. 별로 지금 남자 만나고 싶은 때가 아니라서 몇 번 거절했는데 기어이 만나게 해줬지 뭐야. 그런데 뭐 나쁜 사람 같진 않아서 조금 더 지켜볼까 하고. 그 남자 돈 많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딱 보면 알지. 하고 다니는 행색이나 돈 씀씀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참, 무슨 일 한다는데? 그냥 작은 회사 다닌대. 하고 다니는 것도 그냥 평범하고. 나도 잘 몰라. 야, 나 사는 것 봐라. 자고로 남자는 돈이야. 돈 없으면 다 구질구질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어떻게 돈만 보고 같이 살아. 으이그,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 돈이면 다 된다니까. 연주는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도 이상하게 더욱 돈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았어요. 원래 이렇게 돈놀이를 부르던 애였나 싶게 갑자기 연주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아무렴 다 나 잘되라고 하는 소리지 하면서 쉽게 넘겼어요. 그 이듬해 연주는 정말 아들 쌍둥이를 낳았고 저도 언니가 소개해준 그이와 결혼 약속을 했어요. 연주는 한 번도 아이들을 보여준 적 없지만 건강하게 잘 지낸다며 소식을 전해왔고 저도 나름대로 결혼 준비를 하며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연주는 연주대로 저는 저대로의 삶을 살아나가느라 전처럼 자주 보지 못하고 연락도 조금 뜸해졌죠. 제 신랑은 연주 소원처럼 부잣집 아들은 아니었어요. 어릴 적 시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바닥을 치면서 가세가 급속도로 기울었고 신랑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칸방을 못 벗어났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부모님 두 분 다 친척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일을 시작하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혼자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도 시댁 쪽에 큰 도움을 바라기는 힘들었고, 저희 엄마 아빠는 학교도 지 맘대로 그만두고 헛짓거리하던 딸내미가 기어이 변변찮은 남자를 데려왔다며 하루 걸러 제 앞에서 한숨 쉬기 바빴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선택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게 해줄 수는 없지만 항상 제 마음이 외롭지 않게 보듬어 주겠다고 약속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주 앞에 15살 많은 뚱땡이 아저씨를 생각하면 우리 신랑은 그 어떤 연예인보다 잘생기고 멋있었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많이 아껴주었고 어렵고 작지만 사소한 기쁨을 누리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간혹 연주와 연락이 닿을 때면 연주는 항상 자신이 어디 좋은 곳을 다녀왔고 무슨 좋은 것을 먹었고 얼마나 비싼 것을 샀는지 자랑할 뿐이었어요. 미선아, 너 홍콩이라고 들어봤지? 지난주에 비행기 타고 거기 갔다 왔거든? 세상에 완전 천국이더라.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이쁘던지 너도 꼭 가봐야 할 텐데. 미선아, 서주 호텔 알아? 거기 저녁 식사가 진짜 맛있거든. 너도 기회 되면 한번 꼭 가봐. 미선아, 애들 아빠가 이번에 외국 갔다가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최고급 밍크 코트를 사왔더라고. 얼마나 따뜻한지 발가벗고 그 코트만 입고 나가도 될 정도야. 저는 연주의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연주야, 쌍둥이들은 잘 있어? 밥도 잘 먹고? 어? 그렇지. 일하는 아줌마가 잘 돌봐주고 있어. 난 나대로 바빠서 애들한테 신경 쓸 틈이 없거든. 신랑도 잘 지내지? 지금 해외 출장 간 지 꽤 됐어. 다음 달인가 아무튼 몇 달 있다가 들어온대. 연주는 본인 일 외에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처럼 말하곤 했어요. 심지어 제 안부를 묻는다며 전화를 하고는 자기 자랑만 실컷 하다가 전화를 끊기가 일쑤였죠. 지 말만 늘어놓는 연주한테 가끔 서운하기도 했지만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니 그러겠지 하고는 금방 미운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결혼하고 3년이 지나서야 저희 부부는 어렵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예쁘고 소중한 딸이었죠. 아이를 낳을 때는 너무 무서웠는데 기르다 보니 아이를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풍요롭지는 않아도 다복한 가정을 상상하니 행복했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은 저나 딸에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저런 사람이 남편이고 아빠라면 아이를 열을 더 낳아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저희에게 그런 복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온갖 노력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불임 판정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하나 있는 딸아이를 낳은 것도 기적이라며 병원에서는 놀라기도 했어요. 저는 한동안 상심해서 울기만 했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가족이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나 때문에. 내 몸이 문제가 있어서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한테 설이가 있잖아. 설이 더 많이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라고 다른 아이들은 안 주시는 거야. 당신 잘못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나 너무 슬퍼. 당신이 슬프지 않게 내가 더 잘해줄게.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태어나고 처음 그렇게 큰 시련을 맞닥뜨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하면서 살지도 않았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면서 자책도 많이 했죠. 그때마다 남편은 제 옆에서 누구보다 힘이 되어 주었고 딸 설이의 미소만 봐도 나쁜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연주에게 전화가 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평소에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연주였지만 그날만큼은 위로를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연주는 모진 말로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미선아, 너 남편 돈 잘 벌어? 아니잖아. 돈 없으면 애도 많이 낳으면 안 돼. 뭐? 연주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도 설이 키워봐서 알겠지만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니 애 많아봤자 돈만 더 들어가잖아. 가족이 생기는 건데 그깟 돈이 뭐가 대수야. 뭐가 대수냐니.
돈 없으면 애 똑바로 못 키운다니까. 불임인 게 지금 너네한테는 더 축복일 수 있다니까. 오연주, 말이면 단 줄 알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연주 기준에서는 우리가 한참 못 살아 보여도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이를 갖는 것까지 돈으로 결정해야 한다니.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불임이 축복인 줄 알라니. 남편이 혹시나 알면 속상할까 말하진 않았지만 얼굴에서 다 티가 났나 봐요. 울그락불그락 펴지지 않는 제 표정을 보고 남편은 안 좋은 일 있냐며 캐물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연주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연주를 같이 욕하기보다는 상처받았을 제 마음에 더 신경 써주더라고요. 우리 셋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된다며 토닥여줬어요. 남편의 배려가 그렇게 깊을수록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커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조금씩 해결해주는 것 같았어요. 슬픈 생각에 빠질 틈도 없이 딸 설이가 무럭무럭 예쁘게 자랐으니까요. 설이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야단스럽고 속썩이는 일 없이 건강하게 커주었어요. 천사 같은 아이였죠. 연주와 언쟁이 있은 뒤로 서로 몇 년간 소식을 끊고 지냈어요. 저는 저대로 연주는 연주대로 분수에 맞게 잘 살고 서로 상처 주면서까지 만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뭐 자르듯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렇게 기억 속에서 연주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명절을 코앞에 두고 식구들과 좋은 거 해먹자 해서 백화점에 들렀어요. 이것저것 장을 보고 남편한테 깜짝 선물해줄 넥타이를 고르러 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어머, 너 미선이 맞지? 누구세요? 야, 누구긴 누구야. 나 연주야. 네? 연주? 연주라고? 목소리는 연주가 많은 것 같은데 얼굴은 영 딴판이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징그러울 정도로 두툼한 쌍꺼풀에 끝이 휘어진 버선코, 입술에는 무슨 짓을 한 건지 하관을 다 덮을 정도로 두꺼워서 붕어가 연상되는 얼굴이었어요. 비정상적으로 뾰족한 턱에 우리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샛노랗게 물들인 머리까지 오히려 연주라고 알아보는 게 더 이상했을 거예요. 네가 연주야 정말? 내가 좀 달라졌지? 성형을 한 거니? 요즘 워낙 기술이 좋잖니. 성형도 좀 하고 필러랑 보톡스도 맞고 돈 좀 썼어. 그렇구나. 너무 달라져서 말 안 하면 전혀 몰라보겠다.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런데 네가 백화점엔 어쩐 일이야? 너 이런 데 잘 안 오잖아. 뭐 좀 사러 왔어. 너는? 나 여기 VIP잖아. 신상 나왔다고 매장 직원이 직접 연락 와서 사려고 왔지. 그렇구나. 그럼 볼일 보고 가. 만나서 반가웠어. 어머 얘. 우리가 몇 년 만에 본 건데 이렇게 헤어지자고? 같이 차라도 한잔 마시자. 연주는 저와 다퉜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반갑게 굴더라고요. 전 내심 신경이 쓰였지만 나이 먹고 과거 일로 찌찌하게 굴지 말자 하고 저도 쿨한 척 따라 나섰어요. 커피를 시키고 가까이서 마주 앉아 자세히 연주 얼굴을 뜨져보자니 더 가관도 아니었어요. 예전 청순하고 예쁘장한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피부만 맨들맨들한 흉물스러운 괴물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위가 상할 정도였죠. 무엇이 연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늙는 게 두려웠던 걸까? 아직도 TV 속 연예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더 예뻐져야겠다는 강박에 저렇게 된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죠. 연주가 안타까웠어요. 우리 예뻤던 친구, 우리 예뻤던 연주. 뭐 하면서 지냈어? 쌍둥이들은 많이 컸겠다. 애들? 그럼 잘 컸지. 다들 명문대학에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해. 아빠 밑에서 바로 앉히려니까 자기들도 사회 경험 좀 하고 회사 경영하겠다면서 취직 먼저 한 거 있지? 형제끼리 우애도 얼마나 좋은지 서로 CEO 하라고 떠민다니까. 그렇구나. 잘 됐네. 결혼은? 세상에.
평일에는 회사 일하고 주말에는 나 데리고 여기저기 좋은 데 다닌다고 연애할 시간이 없어. 내가 난 괜찮으니까 제발 가서 여자 좀 만나라고 해도 도통 말을 들어야지. 그래도 걱정 안 해. 어차피 우리랑 사돈 맺고 싶어 하는 집안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아들들은 지금 연애 안 해도 골라갈 수 있거든. 아, 그렇구나. 나중에 결혼하면 연락 줘. 참석할게. 너네는? 너 딸 하나 있었잖아? 우리 딸도 아직 결혼 안 했어. 일하느라 바빠. 딸은 자고로 좋은 집에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뭔 놈의 일이야. 괜히 사회생활 어줍잖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집안꼴 망친다. 우리 시대랑은 달라. 여자도 능력 있으면 자기 앞길 개척하고 사는 거야. 남자한테 기대어 살던 때는 지났어. 네 딸이라도 시집 잘 가야 네 집 형편 좀 필 거 아냐. 너 남편 아직도 회사 다니니? 아, 월급쟁이들 돈 버는 게 돈이니? 알바비 수준이지. 우리 남편 아직 회사 다니는 건 맞는데 가족들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어. 네 남편이 굴리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연주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돈으로 사람을 가늠하는 그 나쁜 버릇.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우려고 하는 찰나에 찬물을 확 끼얹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얼굴 붉히고 헤어지고 싶진 않아서 다른 약속이 있다며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연주도 더 이상 저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나서 반가웠어, 연주야. 건강하고 잘 살아. 미선아, 너 행복해?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구나. 너도 잘 지내. 저의 행복을 묻는 연주의 얼굴이 갑자기 슬퍼 보였던 건 기분 탓이었을까요? 보기 싫게 변해버린 두꺼운 쌍꺼풀 안에 그 까만 눈동자만큼은 그대로인 연주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슬퍼 보였거든요.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고 일어나 나왔어요. 뒤에서 연주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냥 나왔어요. 어차피 얼굴도 달라져서 걔가 부르지 않았으면 원래부터 몰라봤을 텐데 뭐. 몇 년의 시간이 또 흘러 설이는 성인이 되었고 저의 부부도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설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주관이 뚜렷한 아이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딸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뒤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리라 다짐했죠. 설이는 옷에 관심이 많아 의류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더니 디자인하는 것도 배우고 본격적으로 판매업에 뛰어들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했어요. 제대로 뒷바라지 해준 것도 없는데 바르고 성실하게 자라준 제 새끼가 그렇게 예쁠 수 없었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내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사업? 우리 딸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설이 믿으니까 뭐든지 도전해봐. 고마워. 역시 엄마 아빠밖에 없어. 우리가 뭐 도와줄 건 없어? 걱정하지 마.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나중엔 크게 만들 거야. 그냥 응원만 해줘. 딸은 자신이 만든 의류 브랜드를 차근차근 키워갔어요. 외국어를 배운 게 도움이 됐는지 외국 업체랑 계약도 맺어 간간히 수출 작업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딸이 걱정됐죠. 설이야, 밥은 잘 챙겨 먹으면서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런데 엄마, 나 너무 좋다? 내가 꿈꾸던 일을 천천히 해나가는 내 모습도 좋고 힘들어도 즐거운 이 시간들이 너무 좋아. 그냥 다 좋아. 네가 좋다니 엄마도 다 좋아. 그런데 너 이제 나이도 좀 있는데 연애는 하고 다니니? 아, 엄마도 참. 그런 건 내가 잘 알아서 하고 있어. 걱정 마. 엄마는 아빠 만나고 나서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거든. 설이 너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도 아빠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 꾸렸으면 좋겠어. 맞아. 그래도 우리 아빠만한 남자는 없지. 아빠 때문에 내가 눈이 높아져서 어지간한 남자를 못 만나요.
하지만 설이는 얼마 후 제 남편만큼 듬직하고 착한 사람을 남자친구라며 우리 앞에 데리고 왔어요. 설이가 많이 거래하는 원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자주 보다가 정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눈에 봐도 상당히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싹싹하기 그지없었죠. 처음 보는 저와 제 남편에게도 서스럼 없이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다가와 주었어요. 본인 역시 외동인데다가 가족이 흩어져서 살아 이렇게 온기를 느껴본 지 오랜만이라며 처음 인사 온 날 남편과 즐겁게 술잔을 기울였어요. 엄마, 강준 오빠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괜찮다 말다. 엄마는 마음에 쏙 들던걸. 아빠도 좋다고 그러시더라. 정말? 그럼 나 강준 오빠랑 결혼 허락해주는 거야? 설이가 좋은 남자랑 결혼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나저나 강준이네 부모님도 만나서 결혼 얘기를 해야지? 아, 그게... 엄마, 사실은 말이야. 설이가 이야기해준 강준이네 가정사는 안타깝게 짝이 없더군요. 사정을 다 듣고 난 후 좋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서 강준이가 싫다기보다는 그런 속에서도 밝게 성장한 것 같아 저는 더 마음에 들더군요.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전했어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구만. 그럼 강준이네 부모님이랑 결혼 얘기하는 건 무리겠지? 우리는 괜찮으니까 강준이가 곤란하지 않은 선에서 진행하자고. 설이가 호사스러운 결혼에 목매는 애도 아니고 최대한 간선하고 필요한 것만 하자고 얘기할게요. 강준이 이제 우리 사람 되는데 첫 단추부터 불편해하면 안 되니까요. 저희는 이상하게 강준이에게 과할 정도로 정이 가더라고요. 첫 인상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왠지 이유 없이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강준이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설이와 강준이를 다시 마주했어요. 강준아, 네가 우리 식구가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하고 좋아. 설이에게 네 얘기는 어느 정도 들었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더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커져서 고마워. 그래도 설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한테 직접 네 사정을 듣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니?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 강준이는 보잘것없는 자신을 받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모두 얼싸안고 한바탕 울고 말았죠. 강준이는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옛날에 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정장을 맞춰주는 장사를 하시며 돈을 버셨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많아졌고 사업은 점점 더 잘 돼서 원단을 제작하는 것부터 정장에 어울리는 구두 같은 자파까지 만들어 파는 큰 회사로 성장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던 15살이나 어린 여직원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원래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것을 몰랐던 어머니는 돈의 꾀임에 빠져 결혼하고 말았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는 임신을 했고 저를 낳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와 형을 낳았어요. 저는 사실 쌍둥이였거든요. 아버지는 어린 저희와 어머니를 두고 여기저기 여자를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보다 술집을 더 자주 드나들었고 골프 캐디, 모델 연예인, 심지어 엄마가 다니던 정장가게에서 후임으로 일하던 여직원까지 한계 없이 외도를 하고 다녔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추잡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도 돈으로 어머니의 불만을 막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하는 욕구를 그의 돈으로 사치하며 풀었고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어린 저희 쌍둥이 형제를 돌보지 않으셨어요. 가정부 아주머니한테 모정을 더 느꼈을 정도였으니까요. 잠깐만. 정장가게 여직원 쌍둥이 혹시 어머니 성함이? 오연주입니다. 세상에나 이럴 수가. 엄마 왜 아는 분이야? 엄마 고등학교 친구야. 네? 어머님이 저희 엄마와 친구라고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끊어졌다고 생각한 연주와의 인연은 또다시 이렇게 이어지는가 싶었어요. 원래는 되게 친했는데 중간에 좀 멀어졌어. 어머니가 돈을 쓰다 지칠 때쯤
아버지가 예쁜 여자들과 연애한다는 말을 듣고 본인의 얼굴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작게 시작한 성형은 과한 욕심이 되었고 나중에는 성형 중독으로 의사가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몇 년 전에 우연히 연주를 만난 적이 있는데 예전의 얼굴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 그게 그때쯤이었구나. 네, 성형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도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쌍둥이 형이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거든요. 엄마는 자신을 겉들떠 보지도 않은 아버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얼굴, 술 없인 잠 못 드는 밤, 형의 죽음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아예 없었던 것 마냥 거짓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버지를 아직 본인을 너무 사랑하는 남편으로 묘사하거나 형과 제가 똑똑하게 잘 자란 자식들로 보이게 했어요. 이미 사정을 다 아는 사람들은 어머니가 미친 것 같다며 멀리하기 시작했고요. 맞아. 그때 연주가 나한테 너희 형제가 아빠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큰 회사에 들어가 준비하고 있다고 했었어. 다른 집안 여자들이 너희랑 사돈을 맺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그때 이미 형이 없었던 거야? 네. 심지어 아버지 회사는 그 당시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얼마 후엔 결국 파산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나마 있던 돈을 갖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어머니와 저만 덜렁 남겨졌어요. 저런... 집과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자 어머니는 정말로 정신을 놔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살펴드렸는데 점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결국 어머니를 정신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할 때 거래하시던 원단업체 사장님의 도움으로 거기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서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연주가 지금 정신병원에 있다는 거야? 네. 어떻게 연주가... 엄마 울지 마.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렇게 힘든 상황인 줄 알았다면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줄걸. 따뜻한 말 한마디 안 건네주고 그렇게 연주를 보냈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님도 저희 집 사정을 모르셨던 거잖아요. 너무 개념치 마세요. 연주가 나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봤었거든. 난 행복하다고. 너는 어떠냐고 한 번 더 물어봐 줄걸. 연주는 불행하니까 위로해달라는 뜻으로 나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한 행동이 너무 후회가 되네. 강준이 말을 다 듣고선 저는 몇 날 며칠 잠을 설쳤어요. 마음이 돌덩이에 눌린 것처럼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남편은 저의 이런 불편한 기색을 눈치채고 말했어요. 당신 강준이 엄마, 아니 연주 씨한테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지? 가서 얼굴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 보내고 와. 고마워요 여보. 안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강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주가 있다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아무래도 일반 병원이 아니다 보니 저 혼자는 안 되고 보호자 강준이도 함께 대동해야 하고 절차가 꽤 복잡하더군요. 심란한 마음을 겨우 부여잡고 연주와 마주했어요. 연주야. 미선아. 나 기억해? 그럼 널 내가 왜 기억 못해? 우리 맨날 학교도 같이 다니고 떡볶이도 먹고 비밀일기도 쓰고 했었잖아. 맞아. 우리 예전에 그렇게 친했었어. 여기는 어쩐 일이야? 우리 강준이랑 같이 왔네? 강준아, 경준이는 어딨어? 같이 안 왔어? 아버지는 아직 해외 출장 갔다가 안 돌아오셨니? 엄마, 경준이 형은 죽었잖아. 아버지도 없고. 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미선아, 우리 작은 아들 잘생겼지? 나 쌍둥이 낳았을 때 네가 제일 먼저 안부 물어봐줬잖아. 얼마나 고마웠다고. 우리 큰아들 경준이도 엄청 잘생겼어. 연주야, 강준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무슨 얘기? 강준아, 아버지 언제 오신대? 한국 오시면 빨리 나 좀 여기서 데리고 나가달라고 말해줘. 여기는 쇼핑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아니면 강준이 너랑 나갈까? 연주야, 많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내가 너 예전에 한 말에 서운해서 계속 연락도 안 하고 너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끊고 살았어. 내가 미안해. 미선아, 뭐가 미안해?
너 내가 가보라고 했던 서주 호텔 가봤니? 거기 디너 맛있다고 내가 100번도 더 말했잖아. 이제 그만해, 연주야. 우리 좋은 생각만 하자. 연주는 서도 없이 말하거나 현실 부정 상태가 몹시 심한 듯 보였어요. 도망간 남편과 죽은 아들을 찾거나 백화점에 명품을 사러 가야 한다고 떼를 쓰기도 했죠. 내 앞에 있는 연주가 낯설었어요. 성형으로 오그러지듯 내려앉은 눈, 코, 입과 보톡스 때문에 주름이 가지 않은 팽팽한 이마가 너무 대조적이라 계속 쳐다보기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연주의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더 기가 찬 건 연주가 대장암 말기라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쩌다 연주의 인생이 이렇게 된 건지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주를 찾아가 말동무를 해주었어요. 어느 날은 괜찮은가 싶다가도 또 어떨 때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만나기 힘든 경우도 있었어요. 네 아들과 내 딸이 결혼할 거라는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게다가 암 때문에 연주에게 더 아픈 시간이 지속되었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눈이 폴폴 내렸어요. 연주를 주려고 김밥도 싸고 과일도 깎아 병원으로 갔어요. 이날은 강준이와 설이도 함께 연주를 찾아갔어요. 연주는 제 딸 설이를 보고는 너무 예쁘다 이 언니. 나도 이 언니처럼 예뻐지고 싶어. 엄마, 여기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설이에요. 엄마 친구 딸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던 연주는 계속 설이만 빤히 쳐다볼 뿐이었어요. 면회 시간을 훌쩍 넘겨 우리가 나가려고 일어나자 연주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 까만 눈동자를 하고는 갑자기 묻더군요. 미선아, 행복해? 널 봐서 너무 행복해, 연주야. 너도 행복해? 연주는 배시시 웃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나도 행복해. 잘 가, 미선아? 그게 우리 모두 연주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남은 12월을 다 넘기지 못하고 연주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결국 아들의 결혼식도 못 보고 가버리고 말았죠. 강준이는 먼저 죽은 형의 옆자리에 연주의 함을 놓았어요. 안타깝고 가여운 엄마와 아들이었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편하게 해. 설이랑 결혼하면 어머님, 아버님과 다 같이 살고 싶어요. 뭐? 신혼인데 너희끼리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 전 설이도 좋지만 두 분도 정말 좋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을 느껴보지 못한 제게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잖아요.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지금 계신 집에 제가 들어가 살면서 사위, 아니 아들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준이 너 정말 괜찮겠어? 네, 이미 설이한테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다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설이랑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강준이라는 아들도 하나 더 생기고 너무 좋지. 고마워, 강준아. 아니에요. 저같이 잘난 것 없는 놈 받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짜로 아들을 하나 더 얻었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날 설이와 강준이는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도 마다하고 바로 우리가 사는 집으로 들어와 지내기 시작했어요. 강준이는 정말 친아들처럼 우리 두 내외에게 살갑게 굴며 한 가족으로 스며들었어요. 강준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설이의 사업을 도우며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딸의 브랜드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환영받게 되었답니다. 딸네 부부는 돈을 많이 벌어도 허투루 쓰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침내 예쁜 손주까지 안겨주어 하루하루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답니다. 손주를 돌보면서 심심할 때마다 왕년에 뜨개질하던 실력을 발휘해서 손주 옷이나 소지품 등을 뜨기 시작했어요. 수완이 좋은 설이는 제가 뜬 것을 보더니 또 머리를 굴려 관련 사업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어요. 초반에 미미하던 반응과 달리 획기적인 디자인과 콜라보를 하니 젊은이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뜨개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저까지 설이의 사업 보조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더군요. 지금은 남편 설이, 강준이, 그리고 손주, 그리고 저까지 5 식구가 예전 연주가 살았던 집보다 훨씬 큰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평범하고 큰 욕심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제게 지금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눈 뜨면 행복한 것들이 가득해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때때로 내 친구 연주가 그렇게 원하던 행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조금만 더 내려놓지, 조금만 덜 욕심내지 하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연주와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우리의 인연은 결국 아이들에게로 옮겨갔고 이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또 12월이 다가오니 연주가 생각나네요. 내일은 연주를 보러 가야겠어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행복만 쫓지 마시고 지금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